혹시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또 따뜻하게 위로할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62이에요. 부산에서 작은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름보다 제 경험, 제 상처,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선 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늘 바다 냄새와 함께 아침을 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와 멸치를 골라오고 가게 문을 열면 단골들이 "아저씨, 오늘 뭐가 좋노?" 하며 웃으며 들어왔죠. 그 웃음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아내와는 20년 전 이혼했고 딸 하나가 있지만 딸도 자기 삶이 바빠 연락이 뜸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가게가 제 가족이었고 단골들이 제 친구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부산 앞바다를 스치던 날, 저는 8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단골 어르신이 들어오셔서 "아저씨, 요즘 고등어 기름 잘 올랐다" 아이가 하시며 농담을 던졌고 저는 웃으며 고등어 2마리를 손질해 드렸죠. 그러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그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여기 고등어 진짜 싱싱하네요. 서울에서 왔는데 이런 가게 처음 봤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냥 서울에서 온 손님인가 생각하며 평소처럼 고등어를 추천했죠. 그가 고등어 5마리를 사고 나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투자 컨설턴트예요. 혹시 재테크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사장님 같은 분들 열심히 사시는데 돈이 새는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명함에는 김민수라는 이름과 미래투자그룹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명함을 받아들었죠. "아, 저는 그냥 가게나 잘하면 됐지. 투자는 잘 모릅니다." 그러자 그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은 투자 안 하면 돈이 썩어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설명드릴게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솔직히 저는 투자 같은 거엔 관심이 없었어요. 제 통장엔 가게 운영하며 모은 1,500만 원 정도가 전부였고 그 돈은 딸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아껴둔 거였죠. 하지만 그 남자의 말투, 그 자신감 있는 눈빛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어요. 결국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는 커피를 시키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장님, 지금 부산항 근처 부동산이 뜨고 있어요. 정부에서 개발 계획 발표했는데 내년이면 땅값이 2배 뛸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소액 투자자들 모아서 그 땅에 투자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1,000만 원만 넣으시면 1년 뒤엔 2천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정말이요? 그런 거 사기 아니에요?" 그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그래프와 자료를 보여줬어요. 부산항 개발 계획, 정부 발표 자료, 심지어 투자자들 후기까지. 다들 1,000만 원 넣었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었다는 글이었죠. "사장님, 저희는 정식 등록된 회사예요.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돼 있고 계약서도 확실히 씁니다. 사장님 돈 제가 책임집니다." 그의 말은 귀엽게 들렸어요. 저는 평생 가게에서 물고기 손질만 했지 이런 세련된 투자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죠. 컨테이너 숙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자꾸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1,000만 원 넣으면 2,000만 원. 그 돈이면 딸 결혼식도 더 크게 해줄 수 있고 가게도 조금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투자라니 뭔가 어색했죠. 그래도 그 남자의 따뜻한 미소, 그 자신감이 자꾸 저를 설득했어요. 며칠 뒤 그는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고등어 대신 멸치를 사면서 또 이야기를 꺼냈죠.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투자, 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까지 1,000만 원 입금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그가 보여준 자료와 후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꺼내 그의 계좌로 보냈어요. 그는 계약서를 쓰며 말했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1년 뒤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죠. 투자를 하고 나니 처음엔 마음이 설렜어요. 가게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면서도 이제 돈 걱정 좀 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사장님, 지금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늘 밝았고 저는 그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했더니 그는 사장님, 부동산은 시간이 좀 걸려요. 믿고 기다리세요라고만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게에 단골 어르신이 오셔서 물으셨어요. 아저씨, 요즘 이상한 데에 돈 넣은 거 아니지? 우리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때문에 난리 났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이스피싱이 뭐요? 물으니 어르신이 설명해 주셨어요. 전화로 사람 속여서 돈 뜯어내는 사기야. 부동산 투자, 주식 이런 거로 접근한다던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혹시나 싶어 그 남자에게 전화했지만 이미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바로 은행에 달려가 계좌를 확인했지만 1,000만 원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소주를 마시며 울었어요. 평생 모은 돈, 딸에게 주려고 아껴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를 믿었을까? 자책이 밀려왔죠. 다음 날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잡기 힘들어요. 계좌 추적해 보겠지만 돈 찾기 어려울 겁니다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골 어르신이 위로하며 아저씨 괜찮아. 다시 벌면 되지라고 했지만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어요. 가게는 여전히 운영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죠. 딸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말할까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딸은 저를 원망할 거고 저는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죠. 그러다 6개월째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죠. 사장님, 저희가 지난번 투자 손실을 복구해 드릴 수 있어요. 추가로 5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이전 손실까지 다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같은 사기꾼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로 갔어요. 파도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죠.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대로 살아갈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게에서 늦게 들어오면 딸이 아빠, 오늘 고등어 팔았어?
하며 까르르 웃던 모습. 그 기억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돈을 잃었지만 제 인생까지 잃을 순 없다고. 저는 그 바닷가에서 돌아온 후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1,000만 원을 잃은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은 제 표정을 보고 아저씨, 무슨 일 있나?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 둘러댔어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부끄러웠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러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고등어를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혹시 최근에 투자 관련해서 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또 사기꾼인가 하는 생각에 경계심이 들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물고기나 사세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부산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이름과 최은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사장님, 저는 사기꾼 아니에요. 저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예요. 동네에서 사장님 이야기가 들려와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내 이야기가 왜 동네에 퍼졌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단골 어르신이 걱정돼서 저희 센터에 연락하셨어요. 사장님,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도움 받으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줬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위로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론 창피했죠.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장님, 보이스피싱은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사람 심리를 조종해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장님처럼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는데 누군가가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니 눈물이 핑 돌았죠. 결국 저는 그녀를 따라 지원센터로 갔어요. 센터에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많았어요. 젊은 직장인부터 노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 어르신은 나는 8,000만 원 잃었어. 아들 집 사주려고 모은 돈인데라며 울었고 젊은 여성은 500만 원 잃고 애인한테도 차였어요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1,000만 원 잃었어요. 딸 결혼 자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을 마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해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쌓였던 부끄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했어요. 저는 법률 상담을 통해 제 사건을 다시 정리했고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돈을 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았죠.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사가 제게 물었어요. 사장님,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딸한테 이 일을 말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날 한심하다고 생각할까봐.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딸은 사장님을 사랑해요. 솔직히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질지도 몰라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 아빠가 큰 실수했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돈을 잃었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딸은 조용히 물었어요. 얼마나 잃었어? 1,000만 원 내 결혼 자금이었는데 말을 마치자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혼자 끙끙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은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죠. 딸은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본 딸은 더 성숙해 보였어요. 우리는 가게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빠,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앞으로는 꼭 나한테 말해. 우리 가족이잖아.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딸과 더 가까워졌어요. 비록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죠.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1,000만 원을 잃은 후 자금이 부족해 물건을 제대로 들이지 못했죠. 단골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그때 지원센터에서 만난 한 피해자가 제게 제안했어요. 사장님, 우리 피해자 모임에서 공동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지역 특산물로 간단한 가공식품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 수산물 잘 아시니까 같이 해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딸이 응원해줬어요. 아빠, 이번엔 나도 같이 볼게. 사기인지 아닌지 내가 체크할게. 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부산의 멸치와 고등어를 활용해 고추장 멸치, 고등어 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산물 고르는 법을 알려주고 다른 피해자들은 포장과 마케팅을 맡았죠.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지역 장터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한 어르신이 이 멸치, 우리 집 밥상에 딱이네 하며 웃으셨을 때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자꾸 돈을 빼돌리는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죠. 또 속는 거 아니야? 불안이 커졌어요. 결국 저는 딸과 상의해 그를 모임에서 내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딸이 아빠, 이번엔 우리가 먼저 행동한 거야. 잘했어라고 위로해줬어요. 사업은 점점 안정되었어요. 우리의 고추장 멸치와 고등어 조림은 지역 장터를 넘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팔리기 시작했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 멸치를 손질하고 낮에는 포장 작업을 도왔어요. 힘들었지만 가게를 운영하던 때와는 다른 설렘이 있었어요.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웃는 순간들이 제게 새 삶을 주었죠. 딸도 주말마다 내려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아빠, 요즘은 SNS가 대세야. 우리 제품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려보자. 딸 덕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고 젊은 층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자금이 더 필요해졌죠. 우리는 은행에서 소규모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피해자 모임의 신용도가 낮아 거절당했어요. 그때 한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였죠. 그는 우리의 제품을 보고 이거 잠재력 있어요. 제가 5,000만 원 투자할게요. 대신 수익의 30%를 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또다시 불안했어요. 이 사람도 사기꾼 아닐까? 과거의 상처가 자꾸 떠올랐죠. 딸과 모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철저히 준비했죠.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그의 사업 배경도 조사했어요. 다행히 그는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그의 투자로 우리는 공장을 임대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어요. 사업은 점점 커졌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결혼을 발표한 거예요. 딸은 서울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9개월 뒤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죠.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어요. 1,000만 원을 잃지 않았다면 딸에게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혔어요. 딸은 아빠 나 결혼식엔 돈보다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라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사업 수익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선물로 딸에게 작은 금반지를 선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무리한 탓인지 어느 날 작업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고혈압과 과로로 인한 심장 부담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이제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라고 경고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어요. 내가 쓰러지면 딸은 누가 챙기지?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에게 전화해 사실을 말했어요. 딸, 아빠가 좀 아파서 병원 다녀왔어. 딸은 바로 다음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아빠, 왜 이렇게 무리했어? 사업은 다른 사람도 있잖아. 아빠 건강이 먼저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였어요. 딸의 권유로 저는 작업 시간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어요.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사업은 여전히 바빠졌어요. 우리는 지역 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큰 주문을 받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다시 빛을 찾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투자자가 갑자기 수익 분배를 더 요구한 거예요. 그는 내가 투자한 돈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없었어. 이제 50%로 올려야겠어라고 주장했죠. 저는 화가 났어요. 계약서에는 분명 30%로 적혀 있었는데 그의 태도는 터무니없었죠. 모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그와 협상했어요.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사업은 잠시 주춤했고 저는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무너지는 건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죠. 딸은 그때도 제 곁에 있어줬어요. 아빠, 이번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법이 우리 편이야. 포기하지 마. 딸의 말에 저는 다시 힘을 냈어요. 법정 다툼은 몇 달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승소했어요. 투자자는 계약대로 30%만 받고 추가 요구는 기각되었죠. 그 승소 소식을 듣고 저는 딸과 포옹하며 울었어요. 딸, 아빠가 해냈어. 딸도 눈물을 흘리며 아빠 정말 잘했어라고 했죠. 그 후 사업은 다시 안정되었어요. 저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은 돈으로 금반지를 샀어요. 결혼식 날 저는 딸에게 반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딸, 아빠가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한테 이걸 주고 싶었어. 딸은 반지를 보고 울며 저를 안았어요. 아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반지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고난이 다 의미 있었다고 느꼈어요. 딸의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 팔을 잡고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결혼식장엔
우리 사업 모임 사람들도 와서 축하해 줬어요. 그들은 사장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라며 저를 안아줬죠. 저는 그 순간 비록 1,000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얻었다고 느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사업에 더 집중했어요. 우리는 지역 특산물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론칭했고 부산을 대표하는 가공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에 멸치를 고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임 사람들, 그리고 딸의 응원이 제 뒤에 있었죠. 건강도 꾸준히 관리하며 의사의 조언대로 무리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몇 년 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일부 돈을 회수했어요. 사장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가보니 사기 조직이 검거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고 했죠. 제게 돌아온 돈은 300만 원. 1,000만 원의 일부였지만 저는 그 돈을 받으며 또 울었어요. 이 돈 딸에게 주고 싶어요. 저는 그 돈으로 딸 부부가 신혼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여행 경비를 보탰어요. 사업은 점점 성장했고 저는 65이 되는 해에 작은 꿈을 이뤘어요. 부산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카페를 연 거예요. 카페 이름은 바다의 선물. 우리 브랜드의 멸치와 고등어 조림을 곁들인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카페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손님들이 여기 음식, 정성이 느껴지네라고 말할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세상은 늘 완벽하지 않죠. 카페를 연 지 1년쯤 됐을 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 이혼하려고 해. 저는 충격받았어요. 딸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남편이랑 가치관이 너무 달랐어. 서로 행복하지 않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저는 딸을 위로하며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했어요. 딸은 이혼 후 부산으로 돌아와 카페에서 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멸치를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죠. 딸은 아빠 여기서 일하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라고 했어요. 저는 딸의 이혼을 보며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죠. 저는 이제 67. 카페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딸과 함께 매일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셔요.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지금 이 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모든 걸 잃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저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제 안의 용기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엔 분명 여러분을 붙잡아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